이제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어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아련해지는 사랑의 추억, 그 얼마나 사무친 건지. 미운 당신은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잊어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다시 안 올 텐데 잊지 못한 내가 싫은데 언제까지 내 마음이 아플까.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이 날까. 네, 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네.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릿한 날에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조금 더 뜻깊은 날인데요. 제가 작년부터 방송대학TV의 책을 삼킨 TV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신간 A가 나왔는데 방송대학TV 책을 삼킨 TV와 또 자한가 모험이 이렇게 저몰래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북콘서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민망해서 어찌할 줄 모르겠지만 그만큼 더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소설을 쓰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렇게 한강에 연애할 때도 안 해봤는데 정말 아름다운데요.
멋진 공간에서 또 멋진 밴드, 말도 안 돼 밴드의 공연이 계속 이어질 거고요.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옮겨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도 안 돼 밴드를 하지 않을 때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좀 짧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밴드 안 할 때 저기 항상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말도 안 되는지는 아까 제 기타를 보시면 기타를 너무 많이 틀렸어요. 방송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정 씨는? 예, 저는 하재영이고요. 밴드 연습을 하거나 소설을 쓰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거나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희정 씨. 예, 저는 소설만 씁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이 뭐 준비한 게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예, 오늘은 제가 진행자이지만 또 이 세 분께서 진행을 맡아주실 겁니다. 항상 출연자들을 좀 당혹스럽게 하셨다던데 오늘은 역지사지로. 네, 금일봉인가요? 네, 뭔가 봉투를 하나 주시던데요. 네. 이 봉투를 받으시기 전에 뭐 진실만을 얘기할 것을 사약하셔야 된다고. 네. 사약하시겠습니까? 예, 봉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예, 제 프로필을 적어두셨는데요. 혹시나 또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간단히 프로필을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서울예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습니다. 199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풀이 당선되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래 깊은 성찰과 인간의 따뜻한 응시를 담아낸 섬세한 문체의 작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묘사와 미학적 구성이 묵직한 메시지와 얼버무려진 작품을 쓰며 평소 일상과 사물에 대한 섬세한 관찰과 묘사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습니다. 일상과 사물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스타일로 정밀 묘사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단편 미학을 다듬어온 공로로 상을 많이 탔네요. 동인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이수문학상, 오영수 문학상, 현대문학상을 받았고요. 2009년부터는 방송대학 TV에서 책을 삼킨 TV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저 하선영 선배의 A라는 작품 네.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발음을 그렇게 하시니까 A 이거 같은데요. A 줄거리 제가 간단히 소개드리면요. 공예 공장과 시멘트 공장을 운영하면서 단기간에 급성장한 신신양요라는 이 회사가 배경으로 나오고요. 이곳에는 이 회사의 여사장을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매처럼 살아가는 8명의 여자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자유롭고 당당한 그녀들은 미혼인 채로 아이를 낳아서 함께 기르게 되고요. 그녀들의 아이들도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들이 살해된 채 발견되는 겁니다. 3년 정도 지난 뒤 죽은 여자들의 자녀들이 신신양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모여들고요. 그러면서 참혹한 그 사건의 진실이 하나 둘 벗겨지는데요. 이들의 죽음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또 A라는 이니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선영 장편소설 A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 10년 만에 이제 장편 소설을 출간을 하셨는데요. 출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일단 이제 이 소설 쓰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정확히는 10년이 아니고 9년 만인데요. 아마 마케팅 전략 때문에 이제 1년이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여성 공동체, A를 쓰게 되면서 이제 여성 공동체가 아닌 그냥 공동체 생활에 대한 것을 그리게 됐지만 원래는 그 우성 인자를 가진 남자들의 아이를 잉태해서 주랭랑을 놓는 여자들의 어떤 공동체 그런 걸 소재로 한 중편 소설을 10년 전에 문화일보에 한 달 동안 연재했었습니다. 짤막한 중편 분량이었는데요. 그 소설을 나중에 장편으로 고쳐 쓰고 싶다는 욕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10년 동안에 그 당시 젊었던
어떤 작가의 어떤 재기발랄함이랄까 이런 것은 조금씩 퇴색되고 그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민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또 아주 오래전에 개인적으로 인상에 남았던 오대양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에요. 그럼 이 사건과 어떻게 잘 결합시키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A를 쓰게 됐습니다. 아, 제 차례인데요. 제가 좀 이렇게 좀 눈이 좀 찢어지고 날카롭게 생기다 보니까 오늘 맡은 역이 좀 고리타분하고 좀 진지한 이런 역을 맡았습니다. 질문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A라는 소설이 이렇게 쉽게 읽히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았는데요. 그 질문을 많이 던지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좀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지만 그 프라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학자가 그 하와이 그 친족어 연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점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와이의 원래 말에는 아버지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과 아저씨란 말이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의어가 뭐냐면 푸날루아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프라이가 이제 추적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하와이라고 하는 원주민들한테는 도대체 이 아저씨 아버지의 구분이 없을까? 그래서 프라이가 도달한 결론은 뭐냐면 아 이곳은 나눈 풍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눈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 시족과 일정 시족에 다 그 연애 관계를 결혼 관계를 다 맺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죠. 어머니는 확실히 알죠. 그럼 뭐냐? 우리의 그 인류의 어떤 고대 사회는 다 목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북의 사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고 하는 저서를 쓰게 돼요. 프라이 책을 가지고. 근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그렇다면 왜 지금은 그 일부 일처제를 다 하느냐? 그래서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마르크스, 엥겔스가 그 주장하는 논리는 뭐냐면 아 이것은 일부 일처제가 된 것은 재산 축적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얻습니다. 목축 때문이다. 목축을 하려면 남성의 힘이 필요한데 남성들이 그럼 사유재산이 생기고 이것을 그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을 단속해서 일부 일처제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계속 떠올랐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뭔가요? 이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실 거죠? 제 질문은 물론 어떤 주의라든가 여성 공동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소설을 쓰진 않으셨겠지만 평소에 이런 소설을 쓰셨다면 평소에 가족이라든가 공동체라든가 바람직한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이나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 둘째 아이도 이제 얼마 전부터 공동 육아를 하는 곳에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선생님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또 아이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삼위일체란 말이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공동 육아에 보내게 되는데 사실 저는 공동체 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싱글인 선배들을 걱정해서 나중에 우리끼리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살자라고 했는데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럼 맞은편에 이제 살고 있는 어느 소설가의 창문에 불이 안 꺼지면 어떡하나.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소설을 쓰고 있는데 나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 사람도 저런 소설을 내는데 나는 어떨까. 뭐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소설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제가 원하진 않지만 제가 그리는 제가 하고 싶진 않지만 소설을 위해서 주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구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동체적인 집단 하나 바랐던 것은 그렇다면 만약에 공동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런 사회가 아니라 좀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작은 소망 하나로 신신양해와 또 대추나무집이라는 그런 집을 그리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네. 책을 보시면 책이 굉장히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음에 드세요? 근데 이 책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 혹은 애착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이유에서인지와 어떤 연재 과정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어떻게 있을까요? 연재할 때 이 소설은 이제 뒤에도 썼습니다만 편집자하고 이제 작가가
그랬을 때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작가가 글이 잘 나가지 않을 때, 좀 주춤거리고 있을 때, 또 미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 가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편집자입니다. 여기 이제 편집자 황혜정 씨가 키보드를 맡고 계시긴 합니다만, 편집자의 어떤 응원이 아니었다면 이 소설은 연재를 끝까지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책으로 나오기 전에 편집자인 황혜정 씨가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계속 수정도 되지 않은 것을 계속 거듭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집자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했고요. 이 애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단편 소설에 조금 더 재미를 느끼고 열과 성을 쏟았다면, 이제부터는 40 중반, 50대를 달려가면서 조금 더 호흡이 길고 조금 더 어떤 시선이 좀 남다르거나 또 시선이 조금 더 가깝게, 대상에게 가까이 가 있는 그런 장편을 쓸 수 있는 때가 아닌가, 그런 장편 소설로 시작한 하성란의 문학의 시발점이라고 전 혼자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편 소설을 좀 더 열심히 재미있게 써볼 생각이어서 네, 좀 남다르다는 그런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배님 장편 소설이 계속 나오면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머니? 라고 물어보려 했지만 이번에도 말문이 막혔다. 그 목소리는 낮고 잔뜩 쉬어 있었다. 어머니인 것도 아닌 것도 같았다. 그냥 둬. 아무것도 못 봐. 아무것도 몰라. 그냥 둬. 축축한 손에서 스르르 힘이 빠져나갔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다. 쿵 하는 작은 소음 뒤로 정적이었다. 나는 공포로 울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었다. 내 발로 바닥을 기었다. 모서리와 기둥에 사정없이 머리와 정강이가 부딪혔다. 아픈 줄도 몰랐다. 더듬더듬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손끝에 뭔가가 만져졌다. 손가락이었다. 손가락을 따라 더듬어 올라갔다. 손등과 팔, 그 아래 또 다른 이의 손가락이 만져졌다. 목과 귀, 머리, 그 밑에 깔린 다른 사람의 귀, 그 밑에 또 다른 손가락, 또 그 밑에 허벅지. 손에 잡히는 누군가의 팔을 들어 올렸다. 조금 힘을 빼자 그 팔은 아무런 저항도 없이 툭 떨어져 내렸다. 내 앞에 축 늘어진 몸들이 켜켜로 쌓여 있었다. 얼굴들을 찾아 더듬었다. 엄마를 찾아야 했다. 입가의 점. 그렇지만 나는 보이지 않았다. 일어서려 했지만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다. 나는 엉거주춤 선 채로 다락방 천장 가까이에 쌓여있던 어머니의 몸을 끌어냈다. 퉁 소리가 나면서 어머니의 몸이 떨어졌다. 엄마의 몸은 두 번째 그룹에서도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어떻게 엄마인지 알았느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맨 처음 엄마의 얼굴을 만졌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다가 얼굴에 난 등고성 같은 것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손으로 만져지는 엄마도 미인이었다. 엄마의 몸은 아직도 탄력이 있었고 부드러웠으며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다. 나는 엄마의 몸을 부둥켜 안았다. 엄마가 내게 했던 것처럼 엄마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는 겨우 41살이었다. 아직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나이였다. 엄마들이 죽고 나자 신신양회 집 아이들은 스스로 고아라고 생각했다. 기태형은 달랐다. 언젠가 아버지의 얼굴을 봤다던 기태형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한참 뒤에야 나는 기태형이 아파트로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미 자신의 생부와 만난 뒤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짐작과는 달리 기태형은 그해 여름 신신양회 다락방에서의 사건에 대해서도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끝까지 그 일을 묻어두자고 한 것도 기태형이었다. 언젠가 아버지를 만났던 그날을 기태형은 두고두고 기억했다. 나와 은영 언니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비웃었지만 기태형은 선명한 기억의 한 부분을 놓지 않았다. 하도 오래되어서 가끔 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네가 기태형이냐? 라고 아버지는 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보태어졌다. 아버지는 그동안 불러보지 않은 만큼 몇 번이고 기태형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태영아, 태영아. 태영이의 얼굴도 어루만졌다.
세세한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뭉개졌지만 아버지의 얼굴 윤곽과 자신의 이름을 부르던 부드러운 음성만큼은 잊혀지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엄마에 대한 것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지금은 엄마마저 곁에 없었다. 신신양후의 아이들은 기태형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림자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빛이 있어야 했고 빛이 통과할 수 없는 물체가 있어야 했다. 기태형이 아버지를 찾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뉴스 프로그램에서 기태형은 아버지를 알아보았다. 한 단체의 모임을 브리핑하는 기자 뒤편으로 카메라가 스케치하듯 회의실을 한번 스쳐갔을 뿐인데도 기태형은 아버지를 단박에 알아보았다. 기태형이 오래전 한번 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노인의 모습에서 기태형은 매일 아침 면도를 하면서 거울 속에서 마주치는 낯익은 얼굴을 보았던 것이다. 자신이 아버지를 빼닮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기태형은 지금까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거짓이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그럼 자신을 태형아라고 부드럽게 불러주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자신이 20여 년 동안 아버지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남자가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자 허탈해졌다. 자신을 닮은 늙은 남자는 카메라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고집스레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었다. 단단해 보였지만 왠지 어딘가 좀 외로워 보인다는 느낌도 들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기태형은 자신도 저 모습으로 늙어갈 거라고 생각했다. 기태형이라는 이름을 댔지만 아버지를 만나기는 어려웠다. 전화통화조차도 쉽지 않았다. 기태형이라고 하면 아실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도 전화는 매번 비서실에서 차단되었다. 그들은 지나치리 많지 정중했다. 아버지는 늘 회의 중이거나 출장 중이었다. 반년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기태형은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태형은 자신의 이름 대신 신신양해라고 전해주십시오라고 했고 잠시 뒤에 전화는 젊은 여자 비서에서 나이가 지긋한 중년 남자에게로 연결되었다. 아버지와 직접 통화는 되지 않았다. 늘 그 사이에 그 중년 남자가 있었다. 남자가 아버지의 말을 전했다. 아버지와의 만남은 그 뒤로도 또 한참이 걸렸다. 20여 년을 기다렸는데도 그 짧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들었다.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아, 제가 들고 있을까요? 가운데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궁금하신 점들을 적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붙여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아무거나 떼면 되는 거야? 아무거나 떼면 돼. 보자. 안 보고 제가 먼저 뗄까요? 자, 네, 요즘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고 싶은. 저는 늘 피곤해지면 바다 꿈을 꾸곤 하는데요. 바다에서 이렇게 깊숙이 잠수해서 아주 오랫동안 헤엄을 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장소는 관계없이 바닷속에서 오래오래 잠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동남아 쪽 바다가 좋지 않습니까? 네. 저 올 여름에 못 가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네. 아, 네,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본인이 질문을 받으신 것 같은데. 떼세요. 네, 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보고 뜯은 것 같지만 남자 볼 때 보는 곳은 눈빛을 보는. 저는 사실 괜히 뜯었는데. 네. 남자의 얼굴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한 사람은 물론이지만 제가 좋아했던 사람들은 다 키가 작은 왜소한 몸집의 그런 남자들이었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어쩌면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면서도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재기발랄하고 명석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외형에서는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느낌이랄까요? 그런 걸. 그리고 제가 이 나이에 남자를 어디를 보면 또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제가 궁금한 네. 질문을 할게요. 연애 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아이에게 저희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학교에 가서 처음 연애를 했고 그 연애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보다 연애 경험이 한 번 더 많았기 때문에요. 네, 연애에 관해서는 만약에 다시 연애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냥 좌충우돌 여전히
예, 여전히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또 비슷하게 실망을 하고 예, 그러지 않을까. 예, 연애의 비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영 씨 연애 비법 있나요 혹시? 몇 번 했냐고요? 아니요. 깜짝 놀랐어요. 네, 하지영 씨한테 연애 비법을 여쭙고 싶어요. 아, 비법이요? 있으면 네. 여쭤보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연애를 잘해서 그렇다면 연애의 최종착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결혼인가요? 연애를 잘하면 결혼을 하나요? 연애의 최종착지는 이별이죠. 네, 이별이라는 생각. 아름다운 예, 이별. 아름다운 이별. 예. 근데 저도 선배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떤 타입의 남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한테 실망해서 전혀 다른 타입의 남자를 만났다가 또 다시 그 처음에 그 타입으로 그렇죠.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그거의 반복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제일 긴 게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여우 여자를 연재 중이신데 네. 왜 하필 구미호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가요? 알려주세요. 네. 아, 여우 여자를 같이 이제 그 문제 웹진에 연재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책을 내고 나서 이렇게 일련의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우 여자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우 여자도 10년 전에 이미 생각해 두었던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코란에 나온 한 구절에서 이제 여우 여자의 한 모티브가 떠올랐는데요. 신이 제일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역시 인간이라는 구절이 코란에 나와 있습니다. 코란이 많이 변형이 돼서 그 와리스 디리 같은 모델이 쓴 사막의 꽃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여성 할례에 관한 코란 안에 전혀 들어있지도 않은 말들인데 이제 많이 좀 변형이 되고 또 읽는 사람의 도포에 따라서 얘기들이 많이 바뀌게 되었지만 코란 속에는 아주 좋은 내용들로만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구미호는 50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전에 이제 그 속세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티브는 여전히 구미호의 그런 것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500년을 살고 앞으로 또 언제 인간이 될지는 모르는 그런 기약의 날들 속에서 여전히 또 인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남자에게 의탁을 하는데 그 역시 여우 여자의 어떤 소원 같은 것을 이루어 줄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우 여자를 쓰면서 쓰고 싶었던 것은 긴 세월을 지나가면서도 여전히 흥망성쇠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임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역사책을 뒤져보면서 또 지금 현실 사회를 보면서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책을 삼킨 TV는 이제 거의 1년 정도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소설가 시인들이 나와주셨는데요.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능 속에 본질 속에 이야기라는 속성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가지고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인간이라는 어떤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던 진실을 문장과 이야기, 허구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게 문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서는 문학은 그 시지프스가 짊어지고 올라간 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는 문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거친 숨과 또 걸음걸이, 그것이 바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우리 삶을 어떤 식으로 직조를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가 조금씩 발견하는 자세로 소설을 써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 전체에서 문학다운 삶을 좀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문학다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가치관 쪽으로 조금 갈 수 있는 어떤 용기라고 할까요? 혹은 그런 쪽으로 좀 천착할 수 있는 그 시선 같은 것들이 인간의 그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그 그릇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볼 수도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뭐 앞날에 꿈을 꾸고 있고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라는 말조차도 저한테 불가능해져 버린 것 같은데요. 내 인생은 문학에 많이 비치고 있다.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한테 중요한 어떤 아주 미세한 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자들한테는 중요한 화장으로 더 큰 빛보다 더 좋은 존재로 다가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문학을 하지 않는 것이 문학을 하는 것, 문학을 버리는 것, 혹은 문학보다 더 천박해지고 더 비천해지는 것. 대신 같이 아프기. 모른 척 외면 안 하고 슬그머니 자리 뜨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같이 아프하기. 또 이러면 또 너는 제대로 하고 있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도 저도 난감해집니다. 근사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자기 구원을 통해서 타인과 그 진실하게 소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 가까운 사람을 포함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문학을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문학이라는 것은 열심히 읽고 열심히 쓰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또 정직한 삶이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푸는 것이 문학이기 때문에 열심히 쓰는 작업도 그 작업 중에 그런 인간의 살아나갈 길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계신 세 분 소설가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똑같이 대답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요. 박상 씨에게는 이원식 씨의 타격폼, 그 안에서 이원식 씨는 모든 것을 야구에 비유하죠. 네. 네. 야구에 비유해서 문학이란 무엇입니까? 이야, 어렵습니다. 네. 좋은 얘기는 저 선생님들이 다 하셨고 네. 질문도 어렵고 저는 일단 문학이나 야구나 문학이 두 번째고요. 야구가 세 번째인데요. 제 인생에서 그냥 매혹된 첫 번째가 짜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문학, 세 번째가 야구. 그렇습니다. 네. 하지영 씨는 얼마 전에 스캔들이라는 장편 소설을 냈습니다. 굉장히 첫 도입부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그러면 자신에게 문학이란 무엇인가? 스캔들식으로. 네. 난감하신가요?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저도 앞에 이제 화면에서 선배님들이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선배님들도 인간이라는 단어를 이제 많이 쓰셔서 이제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문학이라는 거는 인간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처음에 시작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 자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혹은 세계가 아니라 저 자신을 그냥 이해하는 어떤 방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글쓰기가. 근데 거의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은 타자를 어떤 이해하는 방식으로 소설에 또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뭐 또 쓰다가 보면 더 크게, 그러니까 뭐 더 나아가서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한다는 것이 역시 소설이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나 하지영 씨의 소설, 앞으로 발표하실 소설을 더 주목하게 되는데 하지영 씨는 아주 오랫동안 무용을 했던, 발레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몸이 기억하는 언어, 그것이 어떻게 언어로 돼서 소설이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노희준 씨. 네. X형 남자친구에서 남자들은 4가지 형으로, 혈액형으로 분류된다고 하셨죠. 네. 짐승과 동물 또 기억나세요? 아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다면 노희준 씨에게 문학은 무엇인가요? 아, 저한테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거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위대한 말들을 하시는지 깜짝 놀랐는데 저는 2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친구들이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친구들이 아니죠. 제 친구들이 돈에 관련된 생각들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반드시 돈이 개입돼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친구들한테 끌리냐면 돈 안 되지만 재밌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지능을 돈 안 되는 거에 굉장히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끌리거든요. 일단 저희 문학은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소설을 취미처럼 쓰고 싶은데 제가 업이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돈이 되는 취미로 소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책을 삼킨 TV에서는 그 매혹적인 그런 코너가 하나 또 있었는데 초대를 받아 나오신 선생님들께 인생에 가장 기억이 되는 책들을 소개를 받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책들을 보면서 내가 읽은 책, 또 내가 읽지 않은 책들을 분류해서 꼭 읽어야지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 놓곤 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세 분에게도 자기 인생의 책. 저는 인생의 책이 오래된 책이 아니고 최근에 읽은 책입니다. 또 같은 한국 작가의 책인데요. 박형서라는 작가의 새벽의 나나라는 책이고요.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엄청난 인생들이 녹아있고 그걸 너무나도 감각적인 문장과 유머를 써가면서 구성해놨는데 감동받았습니다. 동시대에서 같이 글을 쓰는 작가가 뭐 이렇게 앞서 나가면 나는 뭐 쓰라는 얘기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멋진 소설이었어요. 네. 하재영 씨는? 저도 그러니까 소중한 책이 되게 많은데 그냥 최근에 읽은 책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 최근에 이제 누군가랑 헤어지고 나서 되게 그 상실감에 이제 힘들어할 때 김연경 선배님의 좋은 이별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네, 근데 소설은 아니고 심리 에세이인데 아마 저랑 비슷한 그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커플이 되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실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다시 보게 된 책인데 알랭드 보통의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는 이제 워낙 뭐 읽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사랑을 할 때 읽는 거랑 그 후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읽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이렇게 두 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이별은 그 책을 삼킨 TV에서도 이미 소개가 된 바 있는 책입니다. 네, 노희준 씨. 예. 저도 최근에 그냥 읽은 책인데요. 재밌는 책입니다. 그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잡식동물의 딜레마라고 하는 책인데요. 서두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잡식인 거죠. 먹고 있는 음식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급습을 해서요.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메뉴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역추적하는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결론에 도달한 것은 그 음식 중에 거의 50%에서 70%는 미국의 어느 지역에 있는 옥수수 농장에서 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50% 이상이 다 옥수수더라. 그래서 정말 그 음식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뭘 먹고 있는가. 이건 뭐 웰빙을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보면 웰빙도 불가능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옥수수를 먹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 옥수수는 이제 유전자 조작을 해서 네, GMO요. 예. 네, 그냥 먹을 수는 없고 공장에서 그 화학약품을 통해서 가공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옥수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옥수수를 먹는 게 아니라 그 화학약품을 먹게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죄송합니다. 비도 온 제가 끔찍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꼭 맛있는 거 드시고 들어가십시오.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날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또 성함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1시간 남짓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는 것, 저는 평생 기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송대학TV의 책을 삼킨 TV 그리고 주식회사 장한강 오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시던 시간인데요. 말도 안 돼 공연이 이어질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공연을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외제